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출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란에 이주 시한을 제시해놓고 수일 만에 군사 개입을 감행한 건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영내 모든 미군과 미 시민이 이제 합법적 공격 대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동전 속보와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와 취임 뒤 처음으로 만납니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전국 향방의 시금석이 될 오늘 오찬 회동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당의 당권 레이스가 과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이른바 찐명 대결을 펼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도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풀린 뒤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잘했다고 말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조금 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참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은 미국 시민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예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이 성공적이었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트럼프는 회의 직후 SNS를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약 1시간 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주요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핵중심지로 불리는 포르도 시설에 대해선 폭탄을 가득 실어 투하했다며 포르도는 끝장났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이 벙커버스터 GBU-57 6발을 투하했고 다른 핵시설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최대 60m 깊이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미국의 무기로 지하 핵시설 파괴에 최적화된 폭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공습 시점이 현지 시각 오전 2시 30분경으로 한밤중에 은밀하게 날아가 기습 폭격을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핵협상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을 반복했지만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공습 직후 트럼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도 통화했는데 앞서 이스라엘이 이주를 기다릴 수 없다며 포르도 단독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작전이 양국 공조 아래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미리 알고 핵시설을 빼놓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도 천명했는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당신이 시작했으니 우리가 끝낼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방송 진행자는 영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라크, 바레인,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월 22일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If they do not, future attacks will be far greater and a lot easier.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이란이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
향후 미국의 공격이 훨씬 강해질 거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실장님, 네. 이 의미는 좀 추가 공격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시간을 줬다가 좀 빨리 당겼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란이 이 핵 협상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 군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타진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타격을 이제 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은 사실 이제 트럼프가 2주 시한을 줬기 때문에 네네. 오늘 공격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죠. 2주 이제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2주까지는 기다릴 거다라고 이제 저도 봤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타격을 이제 한 거죠.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공격을 암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Remember, there are many targets left. Tonight's was the most difficult of them all, by far, and perhaps the most lethal.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Most of them can be taken out in a matter of minutes.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에는 많은 표적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실장님, 네. 그럼 이 표적들이라는 건 뭐 북한이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란 내 다른 시설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란 내 다른 시설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다른 여러 표적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품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관련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기업체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제 관련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우선은 이제 플루토늄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중수로 발전소가 있고 경수로 발전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추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원심 분리기인데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는 시설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핵을 재처리하는 시설,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시설도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번에 때린 것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표적 위주로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뒤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 곳에 대한 이란의 세 개 핵시설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장님,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했다라는 걸 공식화한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서 세 군데를 때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전투 조종사들이 전부 다 이제 무사하게 이란의 영공을 다 빠져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칭송도 하고 합참에 대한 칭송도 하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아마 포로도 나탄즈 이스파한이라고 세 군데로 딱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은 그 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미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예. 여기도 가서 때리긴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마 분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좀 적게 했을 거고요. 주로 초점을 맞춘 데가 바로 포로도 지역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그 포로들을 중심으로 아주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사실 이란 내, 미국 내 반응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구 부장님, 네. 미국 내에서도 미국 시민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1 테러에 놀란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이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미국 국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비 확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적 이 개입을 직접 함으로써 사실상 이 참전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게 되는 이 더 많은 예산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미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전으로 뭐 이렇게 한번 때리고 대화로서 해결이 된다라면 다행이지만 이게 소모전으로 확전된다라면 미국 그리고 미국민들이 져야 될 부담도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국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포르도는 끝장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실장님. 이 포르도가 굉장히 평소에 이스라엘한테 타격을 덜 받았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집중 타격을 한 걸까요? 포르도가요. 그냥 우리가 포르도 그러면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게 포르도 산이에요. 예. 산 이름이 포르도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 950m 정도 되는 산이거든요. 그 지하에 이제 여기에 포르도의 핵심적인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한 5,000기의 이 원심 분리기가 가동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르도 지역은 완전히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는 이제 완전히 그 암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가서 이제 타격한 것이 B2 스텔스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저기서 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때릴 수 있는 것이 지금 GBU 57이잖아요. 예. 그 GBU 57이라는 벙커 버스터가 60m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저기에 시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하 80에서 100m까지거든요. 그러면 지하 60m밖에 못 때리면 그전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한 발 때린 데다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이 보도에 의하면은 저기에 동원된 스텔스기는 아마 6대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한 대당 그 GBU 57을 이제 2발 정도 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13.6톤 정도 되는 거니까 저기에 이제 그게 벙커버스터라고 그렇죠. 하죠. 그게 네.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때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도 지역에 중점적으로 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이란에서는 네. 우리는 그렇게 주요 시설은 미리 옮겼고 큰 타격은 없다라고 반박 보도를 했는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파괴가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를 안 기다리고 먼저 때리느냐 하는 질문하고 바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를 있다가 이제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때렸단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이런 이미 만들어진 이런 핵물질들을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제 이미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때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B2 스텔스기가 이렇게 6대 정도가 가서 거의 굉장히 파괴가 큰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하했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 바위 위에다가 떨어뜨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기 포로도의 지하 핵시설로 들어가는 입구가 3군데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좀 때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은 입구가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고 그걸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미 이동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동되지 않은 그런 핵물질이나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죠. 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파괴가 됐다면 실제 네. 안전에는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암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지하 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마 이렇게 지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 거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그것은 방사능이기 때문에 누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포르도와 이 나탄스 그리고 이스파한이 이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이 포르도보다는 이 나탄스에 좀 더 많은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스파한의 경우에는 실제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가 집중한 곳은 예고편이다. 예. 포르도를 먼저 때렸고 만약 포르도를 저렇게 끝장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평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라면 다음에 타겟 목표는 이탄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즈마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핵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시설을 공격하긴 했지만 첫 번째 포르도는 완전히 끝장을 낸 것이고 나머지 두 핵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이 공격을
결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란에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군사적 보복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인데 실장님, 네. 일단 이란에서는 보복과 관련된 선언을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완전히 항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복하거나. 그런데 자기가 쭉 얘기해온 것은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 정도 이제 피해가 있고 저 정도 이제 국가의 자존심이 상했고 오히려 지금 하메네이는 이란에서 인기가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게 원래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기도 해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단결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미국 군인들 이게 이제 적이라고 다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 중동 지역에는요, 지금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미군들이요 한 4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있고, 특히 이제 바레인에는 제5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저쪽을 향해서 이란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고 확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아마 보면 하루 이틀 정도를 지내다 보면 이란이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어떤 행동은 취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핵기지가 있잖아요. 예.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은 핵무기 국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메네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실장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이번 공격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 보이시죠? 80에서 90m 지하에 있는 저 포로도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일종의 벙커버스터 B2 스텔스기가 사용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실장님 가장 궁금한 부분은 네네. 이 미국에서 이란을 공습함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대응, 북한의 반응이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마 김정은도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 저렇게 개입한 것을 보면서 상당히 복잡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을 가질 텐데요. 하나는 2017년도에도 사실상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난 뒤에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얘기했을 때 예. 미국이 동해에 항공모함 몇 척을 이렇게 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했던 그런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상 북한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으로 넘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한 압박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편으로 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로 핵 협상에 나가지 않겠다. 지금 이제 이란이 아직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거 아니냐. 만일 내가 다시 핵 협상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협상이 또 잘못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비핵화 회담에 나가지 않겠다. 나의 예. 든든한 뒷배는 바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실장님, 저는 이 이슈를 지켜보면서 이게 네네.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들어가서 타격을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3차 대전으로 발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3차 대전까지는 금방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그쪽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조금 방관자적인 입장이고 러시아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도 코가 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기에는 아직은 한계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국내 총 생산이죠.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기 방어는 자기가 책임져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5%까지 올리면 우리가 국방 예산을 70조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사실상은 이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나토에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GDP의 2%를 올리라고 그러다가 2기 행정부에서는 5%를 올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GDP의 5%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샹글리라 회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다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2.3%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를 내라고 그러면은 지금 한 62조, 3조 정도 되는데 여기 뭐 70조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만일 협상을 하게 된다면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2026년, 27년, 28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40년까지 또는 2035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토도 완전히 5%를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토도 지금 2%를 맞추는 나라가 있고 아직 2%에 못 오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도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지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의 정상회담 속에서 이 국방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긴 로드맵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미국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과 스페인 등 주요 동맹국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구부장님. 네. 좀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원래 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 외교 국방 이 2+2 회담이 7월 1일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행정부가 이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 실무 협상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일본도 2+2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이 스페인의 경우 나토 회원국 가운데 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게 지금 미국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거 미국이 일극 체제로 전 세계 질서를 정했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미국이 정하면 따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GDP 5% 국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 아니면 집단적인 반발로 오히려 좀 무산, 이 타코의 또 다른 사례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장님. 일본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본 이시다 시게루 총리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GDP 2%까지 2027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원래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5%를 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지금 멘붕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네, 이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오찬을 진행합니다. 네, 아마 지금쯤 오찬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오찬이 시작됐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 것은 취임 18일 만입니다. 이르면 7월 초 예상됐던 만남인데 이 대통령이 만남 날짜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G7 정상회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회 내 갈등 이슈도 언급될 전망입니다. 여당에선 이른바 3대 특검 등의 지체 없는 추진을 촉구할 방침인 가운데 야당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철회 입장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법사위원장이나 총리 인준은 정치 복원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민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라며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쟁점을 논의했을지 저희 이제부터 패널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부터는 이민찬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하고 야당 대표들과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또 일면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멘트를 했는데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보면은 비공개 식사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고 우리 국민들 평가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서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다른 태도로 국민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새로운 이재명 정권의 정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야 지도부와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저희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6일 걸렸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민찬 대변인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은 좀 빨리 만났다, 진짜 협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취지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관저에서 오찬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 전부터 또 이후에 광폭 행보를 하면서 정치 복원, 협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건 만남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선이 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추경이 빠르게 통과가 되길 바라겠지만 이 추경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회의가 열려야 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과거 야당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이 원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 금전거래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긍하느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와야지만이 이 만남에 좀 더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첫 회동인 만큼 대통령실에선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의 문제라든지 총리 인준에 대한 문제는 정치 복원과도 연관되는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우려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인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추경, 지금 가장 핫한 추경 논란, 또 원구성 협상, 3대 특검, 총리 인사청문회 이 4가지 정도가 아마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던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추경과 원구성 이 두 개를 둘러싼 줄다리기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행정관료 출신으로 또 재정 전문가로서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또 국민의힘의 야당으로서의 의견 개진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내 특히 그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야당에서 이 부분이 야당 몫으로 지금 관철을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초대 그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를테면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여당이면 특별수사위원회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을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이게 국회의 몫이고 여당이 됐으니 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어떤 진행과 관련해서는 예우하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상권분립의 취지라고 답변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틀에서 이를테면 이 원 구성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부로서 입법기관이 해야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또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선 이 30조 원 넘는 추경을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달라고 한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법사위를 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회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발상이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구 부장님, 네. 오늘 회동을 계기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이 4가지 주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대한 그 야당 협조, 그리고 원구성에 대한 원만한 타결, 그리고 3대 특검에 대한 여야 협조,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 야당의 원활한 협조.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만 있지 야당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총리 그 인사청문회도 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검은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특검까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하나의 현안이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법사위인데 원구성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좋다. 거대 여당이지만 야당이 그렇게 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요하다면 법사위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당 지도부에게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회동이 얼마나 뜻깊은 회동이 되겠습니까? 예. 협치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법사위라는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원구성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출연으로 인해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하나의 정당이 그 통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라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고 견제장치가 될 수 있는 법사위원장 한석을 좀 양보해달라. 이런 이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빈손 회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란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좀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 대화 주제도 좀 테이블에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G7 정상회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께서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내부에서 여야 협치를 못 이루고
갈등하고 양극단으로 이 대결해서야 되겠느냐. 진짜 이번에야말로 이 협치를 좀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라면 이 협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이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여당과의 어떤 그 협조를 통해서 야당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용을 통해서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이 생산적인 회동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 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로 표기하였습니다.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입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도북자 그리고 반도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여야 각각 대변인과 부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여당 먼저 여쭐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논문의 표현의 문제를 삼으려면 멤버 유지 정도 돼야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멤버 유지라는 그 논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가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북자, 반도자, 중립적 표현으로 BBC, 동아일보 같은 언론 매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울러 캠브리지 사전, 그다음에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는 중립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사 논문이라는 것, 학술 연구라는 것, 특정 국가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몰 이해가 만들어낸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여전히 이런 종북몰이, 색깔론 이걸 가지고 총리 후보를 검증하는 데까지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 구태한 태도를 우리 야당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청문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자료 검증이 일어날 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검증을 반대하는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맞게 정당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행태는 아주 구태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학술 연구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 대변인님께서는 기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자주 이렇게 보셨나요? 기자 처음 생활을 들어봤습니다. 하시면서? 이게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하는 여러 학자분들도 이런 단어는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시점에 이미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예. 여러 공직 후보자로 출마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국에서 이런 논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내각을 통할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어떤 국무총리의 자리에 적합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외교 안보관이 어떤가를 검증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서 이 검증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런 걸 검증을 하려면 청문회에서 어떤 전문가도 조금 모셔오고 얘기를 전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청문회를 방탄의 도구화하고 있어요.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1,090건의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90건 정도밖에 자료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할 게 너무 차고 넘칩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내재적 접근을 하는 이런 부분부터 금전 거래의 불투명한 이 문제까지 청문회 자리에서 규명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 참고인 재협상부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료 요청을 짚어주셔서 이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놓고도 이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가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법학 석사 논문을 썼는데 수업을 제대로 받았냐는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를 이제 야당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제 학점 이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국에 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측이 일단 내가 언제 비행기를 탔고 언제 중국을 갔으며 이런 체류 기간을 사실상 알 수 있는 것을 표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또 소상히 알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의혹 제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기 때문에 후보 검증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명이 되면 또 다른 이슈로, 또 그 부분이 해명이 되면 다른 이슈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출판 기념회다, 그리고 빙부상이 있었고 또 재혼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소명을 하면 다시 논문 얘기로, 논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왜 문제라고 하는지에 대한 게 없고 도북자라는 표현을 썼다. 정말 중국에 가서 하겠다는 건 맞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의혹 제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왜 부족하냐. 이 부분 인사청문회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에 더 추가적인 소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인데 이 후보자만큼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인데요. 민주당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 공간이 아니고 다 국가 재산이거든요. 거기 있는 벽 자재라든지 조명 시설을 철거할 때 국회 사무처에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강득구 의원의 그 설명에 따르면요. 이 주진우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실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인데 돈을 들여서까지 꾸미고 싶었던 건 선민의식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 부장님, 네. 이 지적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주진우 의원실을 가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회관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4년 동안 한 방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방처럼 꾸미기도 하거든요. 과거 이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보좌진을 더 채용을 해서 이 의원실 안에 보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을 두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는 공간이긴 한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한 것을 보면 이 의원실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를 좀 임의적으로 바꾼 것, 이것은 이 국회에서 허용하는 것을 좀 넘어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타당하고 만약에 이 위법한 사안이 있다라면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주진우 의원이 근무하고 있는 의원회관 인테리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이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 타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이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앞장서서 인사 검증에 대한 다양한 그 주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메시지가 너무 아픈 나머지 메신저를 좀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한편 검찰에서는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발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장례식을 앞둔 검찰의 최후 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영배 의원은 검찰 쿠데타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 대변인님,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을 필두로 앞에 내세워서 칼잡이 노릇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정치 검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민생의 위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여러 가지 국가적 국난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우리의 개혁 과제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개혁의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검찰을 들여다보자면 과연 이 검찰이 하는 행동이 일상적인 국민들에게 행하는 절차와 동일한가라고 봤을 때 왜 이렇게 긴급하게 정치적 사안에서 이미 또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혹만 가지고 이런 사실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미 관례적으로 왔던 우리가 경험했던 검찰 정치 검찰의 이 구태한 모습을 또 복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이것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이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증인 합의에 결렬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민찬 대변인, 서로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내탁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던데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말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있었던 반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배정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배정이 되어야지 수사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도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것을 보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한 물타기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앞서 강덕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공격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여러 논란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하는 행태,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본질이 아니죠. 지금의 본질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능력을 갖췄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부터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과 참고인, 민주당에서는요, 이 자체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고 저희가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이런 합의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 받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것은 간결합니다. 이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순수한 후원금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돈을 건넨 사람이 반드시 나와서 국민 앞에 묻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 증인 참고인은 반드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의혹 다뤄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민주당 찐명 대결 과열, 그리고 국민의힘 또 김한나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 모두 지도체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당권 경쟁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당시 차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박찬대 의원, 내일 오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 있기 때문에 2파전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 부 대변인님, 아직까지 다른 후보는 또 나온다는 얘기는 없죠? 현재 두 분의 후보가 경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급박하게 출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울러 원내대표는 이미 뽑혔지만 당대표는 당 전체의 어떤 의견을 아울러서 정권과 함께 성공을 바라고 우리 국가의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내에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어느 당을 막론하고 당내 선거가 이렇게 치열합니다. 서로 공격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립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정말 진정하게 우리를 대의하고 대표할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과정조차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좋은 당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당대표를 향한 두 친명 의원들 간의 경쟁이 될 텐데요. 과연 명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명심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정청래 의원은 어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동화마을에 오픈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걸어 나오면서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제가 노사모 출신 첫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네, 어제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정청래 의원, 오늘은 강원도를 찾는다고 합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보다 이렇게 좀 더 발빠르게 그런 움직이는 모습인데, 구 부장님,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호남 표심이겠지만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봉화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다는 건 좀 PK 표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입니까? 정치인의 말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에는 다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화마을에 가서 뭐 개인적으로야 얼마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습니까?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당원들, 이런 분들에게 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정청래 그 의원의 인간적인 면모가 좀 널리 알려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청래 의원은 그 정치를 하신 지가 20여 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도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당시 현역 의원이던 정청래 의원이 대표였고 원외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공동 대표를 했던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으로 보면 20여 년의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만나보게 될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탄생의 사실상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난 이 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대선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누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편한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청래 의원의 눈물은 이른바 왕수방 논란과 무관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년 전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지사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한 방송에서 또 이 지사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분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이 소환돼서 뭐 수박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당권 경쟁이 조기 과열되다 보니 박찬대 원내대표도 좀 내부를 향한 공격과 비난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가열된 분위기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발언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정치 행적과는 괴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한 바가 크고, 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당대표직 직무 대리까지 하면서 이 정권의 탄생에 상당히 기여한 게 두 정치인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이건 당원들이 바라는 방식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원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 등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 커뮤니티에서 정청래의 과거 발언을 우리가 인터넷에 퍼뜨리자, 이렇게 하는 캡처본까지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저는 민주당원들이 좀 같이 뭐 부안해동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게인 6.3 대선 경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원 가입을 자발적으로 운동해 주시는 이들이 많은데요.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입니다. 진종호 의원님이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놀랍습니다. 자기 시간 쫓겨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겠다. 어떤 게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뭐 어떤 걸 원하시면 우리가 변화 쇄신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활동하는 거죠. 지역에 이렇게 와서 그래도 이렇게 하실 때는 대표님이랑 그래도 얘기를 하고 와서 나경원 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민찬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라방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라이브 방송이 아무래도 여러 소통 공간이 다매체화되어 있잖아요.
여러 오해를 세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한 친근한 모습도 어필해서 본인이 과거에 있던 고정된 이미지를 좀 탈피하는 여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이브 방송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여러 행보를 보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그 외곽 조직 대표도 만나고 여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발을 보면 어떤 행보를 할지가 좀 예측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다음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많이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다음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쇄신 그리고 대여투쟁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직 시기가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주자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잘 쇄신해서 수권장당으로 도약시킬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 정권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대여투쟁을 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향후 전당대회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구부장님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앞서 화면에서도 봤는데 이제 진종호 의원이 당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반발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네. 근데 사실 시의원들이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당 내에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앙금이 지금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대권은 놓쳤지만 당권까지 놓칠 수는 없다. 이런 지금 이 각 그 주자들 대선 후보 아니 그 당대표 그 후보들 사이에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나온 화면의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나 대표의 지역구에 와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하고는 제가 통화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진종호 의원이 해명을 하는데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당권 경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누가 되더라도 당을 과연 통합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승리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중도 탈락했던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식사는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전당대회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전혀 뭐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거는 뭐 아직 없는데 뭐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분당에서 요새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정말 성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김문수 전 장관이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추대론에 대해서는 가정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 부장님, 이거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발언 같아요. 네, 저 중의적인 얘기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은 없지만 만약 추대한다라면 당대표를 맡아서 대선 패배로 흐트러진 이 당심을 하나로 모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안철수 전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민심 투어에 나선 건데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변인님 이거 보면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여러 이제 당권 행보로 보일 수 있는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그 대선 경선 시즌2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당원이 70만이 넘습니다. 70만이 넘고 그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가 반영이 됩니다. 이 집단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선거 캠페인으로는 이 대선 여러 경선 주자들이 승리를 다가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30대 기수로 불리는 여러 김재섭 의원이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의 당권을 둘러싼 경쟁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잠깐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 창업자인 러시아 억만장자가
자기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기증한 정자로 태어난 전 세계 아이들에게 모두 106명인데요. 재산 23조 원을 골고루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가입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 그가 프랑스 매체 르푸앙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산 약 17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가량을 106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106명 중 6명은 공식적으로 3명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고 100명은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와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자녀 사이에 어떤 차별도 없을 것이며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우리 돈 약 2천억 원을 상속받는 셈입니다. 다만 그는 상속 시점을 각 자녀가 30세로 성장한 뒤인 2055년 이후로 못 박았습니다. 아이들이 은행 계좌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드로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불법 콘텐츠 방치와 수사 비협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ow was the food in French prison? I don't eat meat, I don't eat fast food, so I was good with enough fish and I could do my 200 push-ups in the morning, like 200 squats. 자신의 고품질 유전자를 전파하려 정자기증을 해왔다고 밝힌 드로프. 앞으로 DNA를 공개해 자녀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사회 이슈입니다. 접근 금지가 풀리자마자 아내를 살해한 남성, 범행 뒤엔 잘했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부터는 임주혜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건 사고 소식을 이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서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영장실질심사 출석 장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걸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 남은 가족들도 있으신데 미안하지 않으세요? 미안한 거 없어요. 아들한테 아들한테 중요해. 네, 이제 잘했다.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 아들한테 미안한 것도 없다. 이런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 깜짝 놀라셨죠? 아, 황당하죠.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그 와중에 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정말 아쉽다 이렇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되어서 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지난 12월에 있었고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종료가 되었는데 이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아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어서 화가 났다. 그리고 이제 접근금지 명령도 끝났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지 어딜 가겠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아내는 이런 위협에 좀 대비하고자 스마트워치도 이제 신청을 해둔 상태였고 CCTV도 이 범행 당일 설치될 예정이었다는 사정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깝다는 의견들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소식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인데 입장 있으신가요? 항소하셨는데 2차에서는 어떤 점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 선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 이유서 일부가 지금 언론을 통해 공개됐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항소 이유서의 일부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취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일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자면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에는 사실상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출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국가대표 마크를 달 수 없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 특히 내가 월드컵에 이제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달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워낙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대표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 오고 있는 만큼 본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예.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 촬영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나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부분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에 대한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지만 다만 이 촬영물이 유포된 부분에 관해서는 황의조 선수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피해자 측에서는 이 양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항소심의 공방이 오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으나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앞으로의 어떤 국가대표의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면서 조금 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항소 이유서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대목이 이거더라고요. 축구 국가대표로서 선수로서의 삶이 종지부를 찍는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법조인 변호사님이시잖아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재판부에서 일부 당연히 참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판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감형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이런 내용을 항소 이유서에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가대표로서 해왔던 그런 역할들이 있고 앞으로도 국가대표 생활을 조금 더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양형에 있어 참작해달라는 취지로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량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불법 촬영 혐의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결국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에 의해서 이런 촬영물이 SNS에 일부 유포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징역 3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피해라는 것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항소 이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감형으로 연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아침부터 좀 덥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 완연한 여름인데요. 오늘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라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 수분 보충 잊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일요일은 뉴스A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